자, 오늘의 주제는요. 잭슨홀 미팅이 뭐길래로 잡아봤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 경제 정책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의견도 나누고요. 그리고 어떤 연설도 합니다. 요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요때 이제 중요한 윤곽들이 나올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KR리서치 대표 김대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잭슨홀 미팅 일단은 두 분께 돈쌤님한테 먼저 여쭤본다면 잭슨홀 미팅 중요합니까? 원래는 안 중요했죠. 원래 안 중요했는데. 뭐 딱히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었고요. 뭐 부정적인 것도 없었는데 우리한테 이제 잭슨홀이 이제 유명해진 것은 22년도의 일 때문인 거죠. 그때 7월쯤에는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릴 것이다. 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8월 달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즉석으로 그냥 짧게 그리고 거의 이제 사형 선고를 때렸죠. 경제적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그때 보내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게 연말까지 계속 급락이 이어졌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잭슨홀이라고 하면 약간 그 트라우마 같은 것도 없잖아 생긴 것 같은데 원래 잭슨홀이라는 거는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이제 덕담도 나누고 하는 약간 학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경치 좋은데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 같은 사람이 이런 거 열리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거였지. 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돼서 잭슨홀이 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22년 이후로 좀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일단 파월이 중요하니까. 파월이 무슨 주제로 연설을 하는지를 봤더니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네. 그러면 그냥 경제 전망을 좋게 보면 경제는 좋지만 그만큼 금리 인하 속도는 좀 줄어들 것이고 경제를 좀 나쁘게 본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빨라질 것인데 리세션도 빨리 다가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시장한테 좀 맡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크게 보면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이벤트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네. 원래는 학회 같은 그런 이벤트였는데 네. 경제정책 기조의 큰 틀을 좀 정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죠. 중요도가 좀 올라갔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대준 대표님한테 네. 이번 잭슨홀 미팅은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고 이 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지난 2018년도에서부터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주제들과 간단한 요약된 발언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렵습니다. 변경 중인 시장 구조와 통화 정책의 미래. 이거 머리 아프네요. 머리 아프죠. 그리고 네. 답도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최근 내에서 흐름에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도 주로 경제 정책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내용이고요. 제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딱 네. 요맘때 워크숍을 가거든요. 워크샵. 회사 직원들이 이제 펜션 잡아서 워크숍을 가는데 네. 워크숍 그 행선지에 도착하면 주로 이제 회사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표이사님의 말씀이 있고 직원들 팀장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논의를 합니다. 훈화 말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잘 해보자. 해보자. 그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고국으로 가죠. 그래요? 이 잭슨홀 미팅도 네. 연준 의원 파월 의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 은행 그 담당자들이 그렇죠. 모여서 여기가 굉장히 휴양지라고 그래요. 전 가보진 않았는데 리조트 내에 있는 휴양지고 골프도 치고 얘기도 하고 또 바베큐도 하고 네. 이런 등등등등 얘기들을 하면서 담소를 나눈 휴가지에서 휴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 놀러 가서는 일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되죠. 좀 전에 22년도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에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연동되어진 흐름에서 발생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 수준했어요. 2,150 수준까지 시차를 두고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크게 했냐면 이때 이제 CPI가 7월에 9.1%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와
물가 수준 너무 높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했던 건데 8월 들어서 잭슨홀 미팅은 8월 말에 있었거든요. 8월 초에 CPI 발표됐던 데이터가 8.5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도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시장에서는 물가 꺾인 거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금리 인상 상황이 어땠냐면 6월에 0.75, 7월에 0.75 했어요. 8월에는 FOMC 회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정도에는 0.5 또는 뭐 한번 쉬고 갈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시장에 충격이 더 크게 올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이때 유행했던 용어가 있죠. 울트라 스텝. 우리가 이제 빅 스텝 0.5, 자이언트 스텝 0.75. 저도 울트라 스텝은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울트라 스텝 1% 인상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100bp.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공포 심리가 극강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지에서 워크샵 가서 파월 의장이 전날 좀 과음을 하셨던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잭슨홀 미팅은요. 그때와 시장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극강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공포 분위기로 가져가는 형태에서의 시장 분위기였고요. 지금은 뭐 금리 인하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를 할지가 이제 시장에 대한 그 포커싱 되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은 크게 나올 만한 내용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그 주제 같은 경우 통화 정책의 실효성과 전달 경로의 재평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실효성과 전달 경로 경로의 재평가. 주제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나서 실효성이랑 네. 전달 경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힌트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환율 시장 주로 잭슨홀 미팅에 다뤄지는 게 금리보다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다뤄질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의 미팅 포럼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바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잭슨 홀이라고 해서 저는 홀이 넓은 모임 장소의 홀인 줄 알았는데 타운홀처럼 네. 홀인 줄 알았는데 구멍의 홀이네요. 예, 그 동네 이름입니다. 잭슨 네, 홀. 그렇죠. 예, 그냥 경치 좋고 그 사진 보면 약간 울산바위 같은 것도 있고 경치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놀러 가는 곳이지 뭐 일하러 가는 곳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22년 8월 달에 있었던 거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물가가 네. 많이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5월에 3개월 전에 바이든이 파월을 백악관을 불렀어요. 그래서 3명이 앉아 있는 사진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옐런하고 그때 이제 사인을 강력하게 준 거죠. 다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게 물가 안정이다라고 대통령이 사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파월은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8.5가 나왔지만 9.1보다 꺾였으니까 이제 물가는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는데 파월은 이제 백악관의 메시지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던 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단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과거 같은 그런 강력한 사인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주제 보니까 경로와 이런 것들을 보면 뭘 재평가하겠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리를 올리면 빨리 영향을 끼치는 경제 구조거든요. 당장 이제 이자가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담대나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장기금리랑 연동이 되지 좀 떨어져 있고 심지어 거의 다 고정금리라서 미국은 그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끼치는 그 시계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해보자. 지금 파월이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파월이 지금 실기를 2번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잖아요. 21년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때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금리를 뒤늦게 높였다가 이제는 금리를 낮출 시기를 놓친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게 시장의 걱정인데 그렇다면 파월도 사실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급 경로에 대한 재평가를 좀 해보자라는 거를 해서 좀 미국은 좀 특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인을 줄 수가 없는 게
잭슨홀 끝나고 좀 있으면 또 고용지표 나옵니다. 그럼 그거 보기 전에 미리 답안지를 미리 펼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물가는 조금 자신감을 보이고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런데 고용에 대한 걱정이 있다 정도에서 9월 FOMC 25bp 정도는 이제 픽스를 한 상태에서 좀 더 두고 보겠다 이런 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PPT 자료 보면 금리 인하를 둘러싼 논쟁들이 현재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우리가 아직 치러지지 않은 선거 결과를 좀 염두에 두고 정책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FOMC 회의에 앞서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좀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금리 인하 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닌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효과가 요즘 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 같은지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경기 관련된 그리고 금리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좀 살펴봐야 될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좀 먼저 대표님부터 제가 좀 대표님은 아예 관심 없으세요? 아예 관심 없으실까요? 잭슨 마이클 잭슨밖에 모릅니다. 두 가지 관심 없어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두 주셨는데 가지. 네.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네. 이번 금리 인하 상황에 대한 뭐 여러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과거 이제 2000년 이후에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이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상했다 인하하는 지금과 비슷한 형태에서의 동결 이후에 인하하는 형태가 두 번 있었는데 동결 지점에서는 공이 주시장이 45% 47% 상승을 했어요. 네. 9개월, 16개월 동결하는 지점에서 주가 상승을 했고요. 이제 인하하는 시점에서 한 번은 상승했고 한 번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주가 꼭 상승할 것이다라고 과거 흐름을 판단해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한 번 상승과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의 금리와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시점은 상승의 시점. 우리가 중요한 건 상승의 시점을 판단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승의 시점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네.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지금 네. 보시면 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금리가 3.8%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5.5%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와 10년 국채 수익률을 이제 판단할 때 통상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스프레드, 그러니까 편차, 공차라고도 시장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 편차가 1% 차이 나는 게 일반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가 5.5%이면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기에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4.5%인 게 정상적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3.8%이죠. 시장에서 채권 투자자들은 올해 0.75%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0.75%요? 네, 시장의 참여자들은 올해 그게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또는 나눠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0.75를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9월, 11월, 12월 세 번의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기가 남아있죠. 회의가 이때 있으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네. 금리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재정 정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픽스시키거든요. 아주 위험한 시기가 아니면.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11월 말이 되면 북클로징을 해버립니다. 장부 마감해버려요. 왜? 12월에는 금리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예전 상황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의 시점을 놓고 0.25, 0.5를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는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의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 0.5 인하를 하는 시점이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9월인지 11월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9월에는 제가 판단할 때도 0.25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11월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1월 5일이 미 대선이죠. 네. 11월 FOMC 회의가 11월 7일입니다. 대선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해지겠죠. 앞서 우리
작가분들 준비하신 내용도 트럼프 뭐 금리 인하 좀 미쳐야 된다. 또는 네. 뭐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충돌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쉬운 발걸음으로 금리 인하를 0.5 수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환점, 반환점, 터닝 포인트는 대선 이후에 11월 초에 전환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그때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오. 반등 시점에서의 흐름은 뭐 9월에 0.5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0.5 하는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건데 9월보다는 11월이 좀 더 시기적으로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하죠. 돈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건? 네. 일단 그 50bp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는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9월 인하 가고 11월이든 12월이든 한 번 더 인하를 가든 그 컨센서스가 그냥 지켜질 수 있는 경제 경기가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 만약에 지금 연준한테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25, 25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25, 50 혹은 50, 25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뭔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연준이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거는 뭐 물가가 잡혔다는 거는 이제 가장 매파 이사들도 그 동감을 했으니까 결국 고용이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기존의 경로를 수정하면서까지 인하의 속도를 높이게 된다면 이게 고용 악화, 또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게 또 참여 법칙 해가지고 또 많이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런 그 트라우마를 다시 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2회 인하를 생각했는데 현재는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고 그리고 경제가 뭐 다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제 이 게임인데 연착륙도 사실 착륙이거든요. 이륙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로 안에서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기가 약간 다운되고 물가가 잡히는 수준에서 잡혀가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지 연준이 갑자기 기대 이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게 초반에는 호재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연준이 그래야 되는 뭔가 나쁜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내러티브가 힘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시장 크게 빠졌을 때 뭐 긴급 회의해야 된다, 9월에 당장 50bp 낮춰야 된다 뭐 그랬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니까 그 이야기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되찾았거든요. 저는 긴급 인하까지 갔다면 오히려 더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게 특히 이제 대선이 지금 캐프전 마스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준까지 변수로 끼어들면 시장은 불확실성은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연준이 보고 있는 다른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글로벌 그 통화 정책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안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22년에는 이창용하는 총재가 갔는데 올해에는 한은에서 신성환 금통위원이 네. 그냥 참석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되게 긴박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여기 총재가 안 가도 돼요? 금통위원이 그냥 가도 돼요? 아니 뭐 꼭 총재가 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돼서 그에 대해서 지금 별로 상관없다. 그거에 대해서 총재가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파월이랑 사진도 찍고. 네, 뭐 같은 값이면 근데 바쁘시겠죠. 소주도 한잔 하고 이게 제가 총재님이라도 이제 웬만하면 가서 좀 이렇게 좀 시간도 좀 보내고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국내 지금 가계부채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일본은행 총재는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환율 때문에 엔캐리네 무슨 뭐 일본 엔화가 약세네 강세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파월 의장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BOJ의 관련자 입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네, 어제 그제 환율이 장중에 20원 이상 하라 그랬죠. 그렇죠. 잠깐 반등 줬다 오늘 장에서도 뭐 한 2, 3원 정도 이제 조정받고 있는 형태에서 흐름입니다. 금융시장은요, 일단 변동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크면 리스크가 확대되면 수익도 발현될 수 있는 이 위험과 수익은 상존한다라고 인식을 해서 개인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편에서의 그 투자를 하시는데요. 큰 자산들, 헤지펀드나 기관이나 큰 자산을 운용하는 집단들은 리스크, 변동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며칠 전에 20원 이상을 하락할 때는 돈을 다 뺍니다.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안정화되면 이제 기관이든 외국인든 주식을 살 건데 지금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전에 환율이 움직였던 요인은 이제 그 엔화 연동돼서 환율이 움직였었고요. 최근 움직이는 환율의 변화는 이제 달러 인덱스와 연동돼서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2 살짝 붕괴시킨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102 수준이 어디였느냐? 올 초 지난해 연말이었어요. 이때 평균 환율의 수준이 1,300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환율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식시장에 연결지어서 그럼 주식시장 환율이 하락하면 주식시장 상승할까? 라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약간은 시차를 두고 상승 흐름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과 기준금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하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내 채권 수익률과 금리에 대한 부분과 환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같이 보시죠. 좀 전에 보셨던 미 국채 수익률과 동일한 그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죠. 이제 우리는 통상 기준 그 환율 그 채권을 기준으로 보는 채권이 3년 국고채고요. 미국 네. 10년 국채인데요. 지금 미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3.8까지 내려갔는데 최근에 4에서 3.9, 3.8 이렇게 조금씩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우리 3년 국고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944입니다. 최근 흐름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이 왜 환율에 영향을 줬냐면 미국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금통위, 뭐 8월 금통위 또 9월 금통위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올해 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미국의 금리가 5.5고 스프레드 1%를 가감을 해서 시장 금리가 4.5%에 맞는데 3.8인 것은 올해 0.75를 할 것이라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말씀드렸는데 국내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3년 국고채 시장금리는 2.944입니다. 그러면 3년채는 보통 스프레드를 0.5 가산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라고 국내 채권 참여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우리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또 가계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막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큰 자산들은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안정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이 안정화되는 수준에서 시장의 모습이 전환될 때 기관이 외국인이 큰 자산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안정화 단계에서 그 시점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환율은 내려가겠지만 변동성에 의해서 내려가는 환율은 시장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환율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02라면 1,300원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안정화될 때 기관 외국인 큰 자산들이 들어오겠죠. 이 시점에 주시장은 움직이는 시점 흐름으로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 이 중간 단계에서의 흐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중소형 종목의 위주의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환율이 무언가 방향성을 잡아서 어디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변동이 좀 있을 거고 네. 안정화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들어옵니다. 괜찮을 거다. 네네. 돈쌤님도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그 최근에 환율이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뭐 금리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를 상황을 보면 경기나 고용을 보면 이제 금리 인하는 예전부터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가 더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상? 네, 인하를 해야죠. 인하를? 인하를 예전부터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태만 놓고 본다면 네. 지금은 인상은 자살행위고요. 인하도 예전에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동결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늡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가계부채가 부동산 늘어나니까. 예, 그 서울 부동산의 가격 증가나 이런 것들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하는 애 고민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놓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환율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시장은 이제 그 엔화가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엔캐리가
엔화 강세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것이고 달러가 약해지니까 이제 원화가 좀 다시 강해지는 것인데 최근에는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네. 또 이제 그걸 다루고 있던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풀리고 나서 이제 하다못해 원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원 캐리 트레이드 좋네요. 예, 그런 것들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그쵸? 금리가 높은 데서 이제 네. 투자를 하자. 예, 그래서 지금은 당장 그걸로 뭐 주식을 사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쪽으로 캐리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다는. 왜냐하면 달러에 대한 롱 포지션이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이 많이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 쪽에 있는 그 특히 달러가 강해서 힘들었던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흥국 캐리 트레이딩이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환율이 좀 내려가는 게 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이유가 이런 수급적인 효과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고 금리 때문이라고 봐야 된다면 금리 상황은 뭐 크게 변한 건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 국고채 금리를 봐서는 금리를 3번 인하할 거를 이제 2번 인하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는 3번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내년 중반기까지 지금 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기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좋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빼면 좋은 것도 사실 많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인하를 해야 돼서 미국이 빨리 좀 해줘야 됩니다. 미국이 하기 전에 너무 일찍 나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보다는 이제 외환 시장의 수급 요인 때문에 환율이 좀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찌됐든 환율이 강해지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속도가 조금 과격한 편이라서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시장한테는 늘 좀 좋았다. 외환 시장까지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면 주식 시장은 이제 그 갈피가 잡기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마무리 코멘트를 하자면 잭슨홀이라는 변수가 진압하면 조금 우리 시장에는 안정을 찾고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냐면 매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는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 지표 나오면 다음 주 FOMC가 중요하다. FOMC 중요한 거 계속 지나면 있죠.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 지나 엄청 많으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잭슨홀 지나면 네. 조금 안정화되면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크게 판단하면 잭슨홀 미팅 관련한 내용보다는 그 대선과 관련한 해리스의 포지션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봐요. 그럼 대선까지 또 기다려야 되네요. 아니요. 이제 민주당 지금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 추대될 것 같고요. 네. 해리스가 바이든과 트럼프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중국 전략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은 비슷비슷해요.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견제보다는 유연한 완화 정책을 기존에 많이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항생지수 보게 되면요. 해리스가 등극하면서 최근에 글로벌리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등 줄 때도 가장 빠르게 반등을 줘서 나스닥 대비해서 먼저 2, 3일 정도 지난 하락의 이전 지점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최근에 워낙 안 좋았지만 최근 짧게 한 열흘 보름 정도의 시장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등극하면서 중국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진다고 한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잭슨홀보다는 미 대선과 관련돼서 과연 누가 되느냐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가 요즘 조금 높은 확률로의 우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 경기 활성화, 중국 경기 부양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시장에서 가치 있는 접근 방법에서의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잭슨홀도 잭슨홀이지만 네. 오늘 그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겠죠? 예, FOMC 회의록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오히려 잭슨홀보다는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그 시장에 변곡점을 줄 수 있다고.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잭슨홀에 몰려 있는데 잭슨홀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FOMC 회의록을 좀 보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중요하죠. 이제 그 두 개가 지금 저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생각해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다가 FOMC 네. 회의록 공개에다가 잭슨홀까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다 소화가 한마디만 돼야 된다. 더 말씀드리면 네. 저는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중국하고 미국이 다시 뭐 대탕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까운 미래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도 처음에 나올 때 어쨌든 친중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보다 더 있으면 되지 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후보의 성향, 당의 성향을 떠나서 이제 패권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그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지 중국의 부활을 다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좀 앞서 나가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두 분의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표님의 한마디 잭슨홀 관련해서. 휴가지에 가서 일 얘기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굳이 뭐 시장에 대한 얘기, 통화정책, 금리 뭐 얘기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놀러 갔을 때는 놀러 가는 거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대표님은 이제 직원분들 데리고 가면은 어디 뭐 워크숍 가서 일 얘기 안 합니까? 좀 하죠. 자, 김대중 대표님의 한마디 휴가지에서는 제발 일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돈쌤님의 한마디는요? 저는 2016년 그 잭슨홀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때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줄이겠다는 은은한 메시지를 뿌리면서 그게 시장을 돌리는 하나의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경로에 재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겠다는 거니까 이게 좀 은은하게 시장을 도와주는 잭슨홀의 원래 기능대로 좀 돌아오는 잭슨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잭슨홀은 역시나 아까 뭐 말씀을 하셨다시피 환율 문제, 일본 엔화하고 그리고 달러화의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예민하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잭슨홀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두 분과는 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중 대표님 그리고 우리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